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대의 변제, 변제자 대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자 대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그러면 원래 을이 갚는 게 정상이죠. 을이 갚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또는 이 을과 다른 그 공동 채무자가 이 사람이 채권자한테 갑한테 갚아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저번 앞 시간에서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갑이 제 동생이 갑한테 100만 원을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갑한테 가서 야, 을의 형인데 내가 100만 원 갚겠다 라고 했을 때 갑이 안 돼. 나는 이 사람한테만 받아야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자가 이 사람한테 갚아주면 뭡니까? 이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 지를 대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변제자 대의입니다. 즉 변제한 사람, 그렇죠?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채권자를 뭡니까? 대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대신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변제한 자는 채권자를 대의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대채무에서도 이거 배웠었죠. 자,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채무자 A, B, C 세 사람이 뭡니까? 연대채무다. 각각에 대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이 채무가 있는데 공통의 채무인데 이런 경우 B가 갑에 대해서 900만 원 갚아버리면 B는 A에 대해서 얼마? 300만 원.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300만 원. 그래서 이 B가 갑을 대의해서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의해서 이 각각의 다른 사람 A와 C 공동의 채무자에 대해서 얼마씩 300만 원씩 뭘 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었죠. 이거 배웠죠? 연대채무에서. 그런 것처럼 이러한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의해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즉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이 뭔지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은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의변제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 첫 번째,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죠. 당연하죠. 자, 갑과 을과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제3자가 채권자의 대의가 되려면, 즉 변제자 대의가 되려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채권을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제해서 이 사람의 채권을 만족시켜서 빠지게 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지위에 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 이런 경우에도 뭡니까? 이런 경우에도 변제자 대의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구상권을 가질 것. 제3자가 여기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고 이 사람 빠지고 제3자가 여기에 가서 합류를 해서 채권자,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구상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갑이 있고 A, B, C가 있을 때 B가 900만 원 갚으면 A에 대해서 300, C에 대해서 300. 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인, 물상보증인, 불가분 채무자. 이건 우리가 다수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하는 경우. 자, 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100만 원 갚을 자신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가 돈 많은 형인 이 병한테 그럽니다. 좀 내 대신 좀 갚아줘 라고 했습니다. 갚아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 빠지죠? 여기 병이 들어앉게 됩니다. 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탁을 해도 이 민법상 688조에 의해서 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688조가 뭐냐면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의 상환청구권이다. 또는 사무관리의 상환청구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이 부탁이라든가 사무관리에 의해서 변제하는 경우도 역시 구상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증여로 변제하는 경우죠. 증여로 변제하는 경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을. 이 사람이 을한테 100만 원을 그냥 줍니다. 증여가 뭡니까?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죠.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상입니다. 무상.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증여할 때 여러분한테 돈 받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 병이 정한 을한테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로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줘버리는 경우죠. 이것은 뭐냐면 증여로 변제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이 행사가 안 되겠죠. 왜? 무상이니까. 그렇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죠. 받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자,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제3자가 나서서 내가 대신 을의 채무를 갚아줄게 라고 했을 때 갑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만약에 채권자가 이 갑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이 승낙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은 변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이 채권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의가 생기는 데 대한 승낙이며 채권 양도가 아니다. 채권 양도의 승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갑이 승낙하는 것은 자, 네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거지 내 채권이 너한테 양도되는 것을 오케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대위의 경우는 법정 대위에서는 다르다. 즉 채무자는 누가 변제에 의한 대위를 하는가 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미리서 알 수가 없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한 경우는 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민법은 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뭐였습니까? 지명채권 대항 양도가 자,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앞에서 배웠는데 자, 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을은 채무자죠. 갑은 뭡니까? 채권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갑의 권리를 병한테 채권을 양도할 경우는 자, 이거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이 채권이 병한테 갚아버렸는데 을은 그것도 모르고 누구한테 갑한테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병이 나타나서 자, 내가 갑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또 다시 갚아라고 하면 을은 뭡니까? 이걸 여기도 한번 갚았죠? 여기도 또 한번 갚죠? 두 번을 갚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두었었죠. 따라서 이 갑에게서 병으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는 이 을한테 뭐를 해주도록, 뭐를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여기 통지합니까? 이 병이 통지합니까? 여기가 통지한다고 그랬죠. 양도인이 통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었죠? 만약에 양수인으로 하여금 통지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을한테 와서 야, 나 갑한테 채권 양도받은 사람, 양도받은 사람이야. 따라서 나한테 변제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양도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을이 뭡니까? 승낙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 변제들 임의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갑이 을하고 채권관계 했을 때 이 제3자가 이 사람한테 갚을 때 한다는 건 뭡니까? 이 3자한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3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 갑의 권리가 3한테 넘어가는 그러한 대위 변제의 경우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라든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거죠. 제3자가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빠지고 없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것은 뭐가 비슷하죠? 채권 양도와 비슷한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에 관한 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 보증인, 담보물 제3취득자, 후수인 담보권자는 당연히 대위권이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이것을 이익을 갖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 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수인 담보권자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다. 근데 일반 채권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실행함으로써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뭡니까? 저당을 잡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 시가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구워진 돈이 예컨대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을에 대해서 담보는 잡지 않았지만 뭐가 있어? 일반 채권자. 이 사람 돈이 꼬인 사람이 3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거를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이 이 경매를 실행한다든지 저당을 잡아서 실행하는 경우에 이것이 나중에 예컨대 5천만 원에 낙찰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뭡니까? 을은 뭡니까? 이 일반 채권자는 하나도 뭡니까? 1억짜리가 5천만 원 낙찰돼 버리면 이 값만 뭡니까? 우선 변제를 받겠죠? 저당권자니까 먼저 경매받고 남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저가로 간다. 이게 이렇게 저가로 가서 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신 이 값에 대해서 5천만 원 갚아줘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병에 대해서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병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로서의 5천만 원짜리 권리와 일반 채권자의 권리자 3천만 원짜리가 이 권리가 병존해서 이것을 천천히 처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값받고 밝게 해가지고 9천만 원을 팔겠다. 그러면 자기 변제 8천만 원 갚고 1천만 원은 누구한테? 을한테 주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차라든가 친족은 여기에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대위변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갑이 있습니다. 채권자죠.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을이 뭡니까?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뭐죠? 대위자죠.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빠지고 제3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갖죠? 권리를 갖게 되죠. 일단 채권자의 대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위자와 채무 사이의 효과죠. 자, 채무자와 대위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자, 이럴 경우는 뭘 생깁니까? 이 구상권을 갖겠죠. 이 채권자에 대해서 빚을 갚아줬으니까, 채권자에 대해서 이 을 대신에 빚을 갚아줬으니까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다? 전부 변제해 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 갚아줬으면 갑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채무자는 법정 대위에 있어서는 변제를 한 때, 임의 대위에 있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을 때, 또는 원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채무자가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었다?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역시 이 제3자가 채권자의 지위 얻으라도 채무자는 이 제3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항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대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 앞에서 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 인정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연대채무에 있어서도 변제한 사람이 미리서 알려줬더라면 내가 상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구상권 행사가 제한이 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제한이 되고, 자, 쉽게 이야기해서 전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 대신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고,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대위자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에 관한 권리의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요. 그 다음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변제자가 대위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구상권 자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갖는 구상권은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또는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어느 것은 자유다. 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이 있을 때 권리자죠. 의무자입니다. 그럴 때 제3자가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에 올라가서 갑이 갖는 을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행사하던
또 갑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갑에게 변제이기 때문에 제 을에 대해서 바로 뭘 행사하든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3자의 뭐다?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일부 변제했습니다. 일부 변제.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제3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50만원만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갑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50만원 권리를 그대로 갖겠죠. 제3자는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50만원 권리를 갖겠죠. 그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 안 하려면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서 똑같이 이 갑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갑과 제3자가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제3자가 대위의 일부 대위가 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대위를 행사 안 하려면 이거에서 빠지고 싶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50만원 갚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림을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변제한에게 비례하여 채권자 함께 권리가 행사 가능하다. 이 경우죠.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가 있는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변제에 대해서는 일부 대위가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일부 대위의 경우 대위 변제와 해지권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있고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는 경우에 제3자가 일부를 갚았습니다. 100만원인데 50만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만원 행사하고 이 사람은 50만원 권리 행사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 당사자가 계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릴 때 제3자는 계약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위자는 계약 당사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당사자인 채권자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뭐 해줘? 자기가 받았던 5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제3자에게 돌려주고 계약은 깨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는 전부 대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변제에 의한 대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을 법률상에 이전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법정 대위자 상호 간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들 상호 간의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꾀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 변제할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이 대위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A, B 사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이 보증인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보증인은 전세물이라든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해서 전액에 관해서 채권자를 대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는 보증인의 변제로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소멸한 줄로 믿고 그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채권자죠. 항상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을이 뭐냐면 채무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채권자가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을에 대해서 뭐냐면 전세물이라든가 보증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상 보증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물건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서줬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제3자 A라든가 B가 이 사람 대신 갚아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소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갚아줬어요. 그렇죠? 이 보증인이.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뭡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건 뭡니까? 저당물이 땅이라든가 저당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것이 당연히 소멸되겠죠. 이게 소멸되니까 이것이 원래 1억짜리가 소멸되니까 여기에 정된 것도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멸된 줄 알고 이 건물을 뭡니까? 이 건물이라든가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제3 취득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보증인이 갚아주면은 갚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채권이 채무가 소멸됐고 따라서 여기에 정된 이 저당권도 소멸됐구나 또는 전세권도 소멸됐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서 이 제3자가 이 건물이라든가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이 채권자를 대해서 여기에다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돈을 갚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시 땅에 대해서 권리를 100% 다 갖는 거죠. 전부 갖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 전액에 대해서 3취득자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나요? 제3취득자가 자기 땅에 와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증인이 와서 이 땅 변제해버리고 이 건물이라든가 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제3취득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빈민법에서 보증인이 권리를 갖도록 해놨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럴 때는 여기에다 미다 등기다. 등기에다가 뭐예요? 자 여기다가 부기등기. 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혹시 이심이 하신 분도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일단 등기에다가 주등기라고 합니다. 예컨대 저당 잡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된 내용을 담는 등기고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의 수반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기가 등기했으면 자 이것은 앞으로 변제자가 대의해서 이것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두면 제3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부기등기를 보면은 그쵸? 그래서 부기등기를 보게 되면 제3자가 이거 나중에 권리를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것을 제3자가 나타나서 권리를 행사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변제가 이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진 줄 알고 제3취득자가 이것을 취득하는 결과가 생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3취득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인과 전세물이라든가 저당물의 제3취득의 관계에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의하지 못한다. 누가 취득하죠? 보증인이 대의를 하지 제3취득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담보의 부담을 각오하고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대의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 경우 자 먼저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 예를 보시면 자 12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자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라고 가정합시다. 이번에는 채권자고 채무자인 경우 12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뭡니까? 보증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과 정이 뭔가 물상 보증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은 80만원에 대해서 정은 40만원인가요? 40만원에 대해서 재산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갑을 병정 몇 명입니까? 4사람이죠. 그러면 각각 얼마죠? 30만원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경우인데 자 보증인이 물상 보증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서 인원수를 계산해서 뭐한다? 인원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을 병정 30만원씩 해서 몇 명? 해죠. 이런 경우에 먼저 보증인에 관한 부분을 뺍니다. 두 사람이니까 얼마입니까? 60만원이죠. 60만원 뺍니다. 그러면 120만원 중에서 60만원 빼면 얼마 남죠? 60만원 남죠. 자, 60만원을 8대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8대4로 나누면 12분의 8이니까 4분의 3이 되고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 되죠. 맞나요? 4, 32 4, 32, 4, 28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60만원 얼마죠? 그러면은 20에서 40이 되죠? 그쵸? 20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60만원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죠? 이것은 20 곱하기 1이 되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병은 얼마를 40만원에 대해서 정은 얼마에 대해서 20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의 대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상 보증이 수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먼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공제했죠. 방금 60만원 공제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이 각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분의 2, 3분의 1 그랬죠? 80, 40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계산 이해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상 보증이 담보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역시 어떻게 된다? 부기 등기를 해놔야만 되겠죠.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해놔야만 이것이 앞으로 권리 행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이번에는 이제 제3취득자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제3취득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이 2개가 있고, 2개 이상이 있고, 또한 그 제3취득자도 2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이 변제한 때는 다른 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대의에서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일대 할당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채권액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채무자죠. B가 채무자고 A가 채권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 8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 갑이 가옥에 대해서 얼마? 600만원짜리, 을이 얼마? 4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3자 X가 갑가옥을 취득하고 Y가 을가옥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X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해서 대의권을 취득한 경우, 그렇죠? 제3자가 대의권을 취득한 경우 어떡하냐? 을가옥 위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그렇죠? 제3취득자 간에. 근데 X가 을가옥상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얼마입니까? 10분의 4죠? 3분의 400이니까 10분의 4죠? 10분의 4 곱하기 얼마입니까? 8이죠? 80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0 보면 8. 그래서 80 곱하기 4니까 3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0만원이 되고, 만약에 Y가 변제를 했다. Y가 변제를 했을 때는 X 가옥에 대해서 뭡니까? 이걸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1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쵸? 1000분의 600이니까, 그러면은 10분의 6 곱하기 800이니까, 역시 80 곱하기 6에서 480만원치의 그것을 대의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물상보증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상호간 또는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민법에 앞에서 연대채무, 보증인 다 공부하셨죠. 그런 경우는 연대채무자 상호간, 보증인 상호간 또는 연대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관해서는 각각 특별법에 의해서 우상의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의자와 채권자 사이 관계.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죠. 그런 경우에 제3자가 대의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대의를 해서 이 사람이 권리가 소멸됐는데,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이 제3자, 대의자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될까요? 협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돈을 받고 빠지는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증서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영수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 사람 제3자 대의자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될까요?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채권자의 채권 증서, 담보물의 교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기는 변제를 받고 떠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제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채권 증서라든가 담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또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대의의 부기 등께 협력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그가 점유하는 담보물을 대의자에게 교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채무권자는 자기가 돈을 받고 떠나기 때문에 회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올 수 있는 제3자 대의자에 대해서 내 대신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누구한테? 대의자한테 건네주라. 당연한 얘기죠.
채권자의 담보 보존 의무. 딱 이겁니다. 또 이랬을 때, 자, 3자가 대신 변제를 해줬어요. 그런 경우 이 갑은 회피하죠. 자기는 떠납니다. 빠이빠이 하고 떠났는데, 그럴 때 그냥 떠나면서 아무렇게나 떠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3자가 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담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담보를 어떻게 할까요? 지켜놔야 되겠죠. 가치를 지켜놔야 되겠죠.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모든 법정 대위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 대위에 의해서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라든가 이 사람이 일부러 자기는 돈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 사람 와서 골탕 먹으라고 담보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그렇지? 고의라든가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감소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대위할 자는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하니까 역시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갚아줄 금액이 뭐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그 결국은 누구 손해다? 채권자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실례가 나왔는데, 자, A가 B에게 100만원 채권과 A가 B에 대해서 100만원의 채권과 그 다음에 8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 A가 저당권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C는 이 80만원만큼의 범위가 어떻게일까요? 축소되는 거죠. 그렇죠? 채무를 벗어나게 되죠.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거니까 B가 80만원을 면제받기 때문에 C도 그만큼 80만원큼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80만원 한도에서 채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보존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자의 기대를 보호하려는 조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의 담보보존 의무에서 고의 과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자,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대위자의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의 과실은 뭐냐면 대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그 담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가치를 상실시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고의라 과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 갑이 있고요. 채권자입니다. 을이 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여기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이 땅에 대해서 잡았는데 채권자가 이 저당권을 실행을 안 해요. 변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고 있는 경우에 저당권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은 목적 부동산의 값이 예컨대 1억짜리가 얼마로 내렸냐? 5천만원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거래계획 사정에 비추어서 신의칙상 부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물의 가격 하락에 의한 담보 감소에 대해서 과실이 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특별 담보의 하나고 일반 담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서 압류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성립한 담보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담보의 상실은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의 등기라든가 가등기 절차를 게을리해서 담보권이 상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상실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있고요. 채권자죠. 을이 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제3자가 있습니다. 대위자죠. 그런 경우에 제3자가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얼마로 했냐면 100만원이고 이때 50만원이죠. 그러면은 100만원이 뭘로 바뀌죠? 50만원 바뀌겠죠. 갑의 권리가. 자, 일부의 대위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 자, 이때 갑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미 받았던 금액은 뭡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 일부의 대위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시 이미 변제된 부분에 관해서도 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받은 변제는 빚의 변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민법은 이 경우에 악의의 부당이득에 준하여서 채권자에게 특별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가 변제한 가액과 이자, 그래서 아까 50만원 갚았던 것과 이것을 다시 돌려줄 때까지의 이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자, 변제한 대위자는 계약 당사자의 주의를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무엇만 갖는다?
구상권만 갖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누가 갖는다?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이 채권자만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걸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이미 받았던 돈을 제3자, 즉 대의자에게 돌려주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법리가 됐던, 근데 어떤 법리를 이용한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전부 대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 해지권은 소멸함으로 반환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100만 원이 있을 때 제3자가 갑한테 1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회피한 거죠. 돈 받고 떠난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이 사람의 계약을 해지할 일이 있다 없다? 계약 당사자가 이제 없는 거죠.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런 게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이라든가 해지권은 소멸되고 더 이상 반환 문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3자는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끝나기 때문에 갑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아까 계약 해지는 누가 할 수 있었죠? 계약 해지는 갑이 합니다. 즉 채권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만. 따라서 이 제3자는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만 뭡니까? 계약 해지가 됐을 때만 갑이 받은 돈을 제3자한테 돌려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돌려주고 할 문제가 없죠. 이때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갑을 대의하거나 대의자에 있거나 또 뭐가 있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경우가 취소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밑에 채권이라든가 해지권을 소멸하게 되므로 반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대의 변제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변제와 관련된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변제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